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이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이제 북부 전역이었죠. 키우 서쪽 그리고 키우 동쪽, 그 동쪽 위에 있는 체르니우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다 철수, 사실은 철수지만 사실은 도망갔죠. 이렇게 도망을 갔고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의 잔류 병력이 돈자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포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뺀 전력을 러시아는 이 남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하르키우 쪽으로 보내서 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마치 원기옥을 모으듯이 지금 전력을 끌어모으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르키우 쪽에 집결하는데, 아마 이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의 향방을 결정지은 기갑전, 바로 이 하르키우 그리고 수미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2차 대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의 기갑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 최후의 기갑전이 이 하르키우 남쪽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양측이 어떻게 전력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상황 보여드리면서, 러시아가 정말 병력이 제가 지난주에 징병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징병 해도 또 훈련도 좀 시켜야 되니까 즉시 전력으로 바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경찰력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이 경찰력은 군인으로 전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정말 위험한 짓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흑해 유실 규례 문제를 놓고 나토와 러시아, 터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토 소속 이탈리아 해군 소해함의 흑해 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러시아도 이참에 흑해 증원 전력을 밀어넣을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지중해 지역 러시아 해군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의 주력 전투함 두 척이 지중해에 증원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함대의 또 다른 주력함인 우달로이급 애드미럴 펜텔레예프 함이 현지 시각 4월 3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으로 진출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우달로이 원급 구축함인 동함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5척뿐인 구축함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 3월 25일 대한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빠져나간 뒤에 일주일 만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수에즈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평양 함대는 기함인 순양함 바리아그와 우달로이 원급 구축함인 애드미럴 트리뷰츠함이 차출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애드미럴 펜텔레예프까지 빠져나가면서 주력 수상 전투함 전력의 절반 이상이 지중해로 차출되어 정상적인 통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지난 3월 22일 소속 상륙함 4척 전부를 동중국해에 진입시킨 뒤에 지중해 방면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의 뒤를 따라 지난 3월 30일 태평양 함대의 정보 수집함 카렐리아 함도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 서쪽으로 빠르게 항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자 태평양 함대의 지상군 전력인 제40 독립해군육전여단과 제155 독립해군육전여단 병력 전체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등 태평양 함대 자원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평양을 이렇게 비워두면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평양에는 전쟁 절대로 안 날 것으로, 또는 군사적 충돌, 또 러시아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일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오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참에 아예 태평양 함대 군사력을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배인데요. 우달로이급 구축함. 지금 태평양 함대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구축함급 이상의 중대형 전투함이 5척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함인 이 슬라바급 순양함, 이미 지금 개전 전에 지중해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슬라바급 순양함과 함께 이 우달로이급 하나 또 들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5척 중에 2척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한 척 들어간 겁니다. 그럼 나머지 2척은 뭐냐? 8,000톤급인 소브로멘니급 구축함 한 척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리 중이라서 작전 못해요. 그리고는 우달로이급 나머지 한 척.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는 지금 우달로이급 한 척, 구축함 한 척만 있는 상태고, 호위함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2,000톤급 스텔스 호위함, 초기함이죠. 이거 3척만 있는 아주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우리 한국 해군의 1함대보다도
훨씬 빈약하고 오히려 이 북한 해군의 동해함대하고 거의 필적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잠수함은 여러 척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문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터키가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전 전에 그 나토든 러시아든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 못해. 그런데 러시아는 기존의 흑해함대 전력은 넣어줄게. 그래서 이 터키가 몽리를 부리면서 이 크림반도 지역의 세바스토폴에 있던 흑해함대 전력만으로 러시아는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전투함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혹시 터키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열어주는 뒷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터키가 지금 이 흑해 지역의 수많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토 함대 중에서 소해함들이 들어가서 소해 작업을 하는 그 참에 그 소해함들이 들어가는데 야 우리도 뭐 이 소나 있으니까 우리도 소해 작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쓱 집어넣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터키를 잘 얼르고 달래고 해서 그런 이상한 뒤통수 치는 일은 안 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지금 현재 지중해와 이 흑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의 전투함 전력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전쟁에 투입한 건 이것밖에 안 돼요. 잠수함 두 척. 그래서 잠수함도 재래식 잠수함 킬러급이죠. 그리고 이슬라마급 순양함 두 척. 그리고 이제 이 증원한 전력입니다. 기존 흑해함대 빼고. 그리고는 이제 우달로이급, 고르시코프급. 그래서 실제 뭔가 함대 결전에서 야, 이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정도의 능력은 여기 슬라바급 순양함 두 척이죠. 마샬 유스티노프, 그리고 바리아그 이렇게 두 척이고, 그리고 이제 우달로이급 두 척, 그리고 고르시코프급 두 척. 그러니까 총 6척의 전투함만이 뭐 이 정도면 야, 한번 좀 비벼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상륙함, 지원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더 빼서 집어넣는데 보스포러스에 막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터키가 끝까지 막아주길 기대하고요. 두 번째, 정말 황당한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남쪽 마리우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병력이 문자 그대로 갈려 없어지고 있는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놀라운 장면이 식별되었습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반에 걸친 치열한 격전으로 도시 자체가 마치 종말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러시아 국가 근위대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들은 마리우폴 외곽도로에서 오몬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다수의 가즈티거 그리고 타이푼 트럭 대여를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실 직속의 준군사 조직인 국가근위군의 일원으로 군대의 편제를 가진 경찰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02년 10월 약 700여 명의 관객이 체첸 반군에 의해 인질로 잡혔던 모스크바 극장 인질 사건 당시 펜타닐과 할로세인을 섞은 신경가스를 살포하며 진입을 해서 무려 14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마카파식 진압작전으로 악명이 높은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들은 평시 각 지역의 시위 진압이나 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경찰기동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유사시에 마피아 소탕과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중화기와 장갑차를 갖추고 전투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군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2016년 제정된 법령상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작전할 수 있는 경찰의 신분인데요.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전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찰력까지 전장으로 밀어넣고 있는 러시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초토화되어 있는 마리우폴의 마을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런 이 가즈티거 전술 차량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오몬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대통령실 직속의 경찰 조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여러분들 뭐 러시아가 인질범이 발생을 하면 뭐 인질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리는 악명이 높죠. 그래서 인질극을 벌이려는 그 테러범들이 어차피 러시아에게는 해봐야 통하지 않는다 해서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무자비한 진압을 하는 바로 그 부대가 이 부대입니다. 한 4만 명 정도 되고
꽤 많죠. 그러면서 장갑차, 거기다가 자주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군대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신분은 경찰입니다. 푸틴의 거의 뭐 친위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 부대가 지금 마리우폴에 나타나서 시가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시가전 수행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보병 전투원들 또 복면 쓰고 있는 사진들 내보내면 이 구글에서 노딱을 때리니까 그건 뭐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력들은 군인이 아니죠.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은 포로가 되었을 때 적으로부터 상대국으로부터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 포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인, 여기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경찰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 총을 들고 상대 군인과 전투를 하면 그 민간인은 이 전투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비무장 민간인은 그 누구나 보호를 해야 되지만 무장한 민간인은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종군 기자들 보시면 카메라를 들고 마구 전장을 뛰어다니는데 총을 절대로 들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종군 기자들이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뭐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총을 드는 것보다는 더 안전해요. 그런데 총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전투원이 되죠. 그런데 전투원인데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포로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죽여도 됩니다. 상대가. 민간인이지만 근데 총을 안 들고 있으면 죽일 수 없어요.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뭐 종군 기자가 같은 팀에 따라다니는데 절대 총 들지 않고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데 쟤도 좀 총들을 좀 쏘면 될 텐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간인인데 총을 들고 상대 전투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혹시 잡히면 여기는 뭐 처형당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위험한 짓까지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다. 정말 러시아 정말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마리우폴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마리우폴 시가지는 러시아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시가지 중심부 일부에 이렇게 러시아군이 들어갔지만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 있는 이 하얀 부분 여기는 전부 그냥 도심지인데 도심지는 러시아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있는 뭐 빨간색 탱크 사진이 보이는데 이 탱크 사진이 러시아군 탱크가 진압하고 들어갔다가 아니고 러시아군 탱크가 파괴된 사진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아조프 부대들이 한 며칠 동안 자신들이 전과 자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말부터 전과 자랑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전황이 조금 여유롭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과 자랑을 SNS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민간인들 900여 명이 지금 베르단스크 지역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인이 떴고요. 아무튼 이렇게 마리우폴은 아직도 러시아가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 시가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했다. 러시아가 정말 갈 때까지 막 가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측이 양측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필사의 탈출을 벌였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거의 소멸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병력을 끌어모아 돈바스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부로 키우주 전체에 대한 수복을 선언했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키우 동북부 지역인 체르니우주 전역에 대한 수복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4월 4일부로 체르니우주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면서 현재 주요 도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피해 집계와 잔당 소탕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주말까지 보유 차량은 물론 민간 차량까지 닥치는 대로 확보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지역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 대부분과 동부 수미 지역 일대는 다시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부와 동북부 전선에서 빼낸 병력과 자원을 하르키우 전선을 통해 돈바스로 들어가는 축선에 집중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4월 4일 새벽부터 하르키우 전역에는 개전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집중 포격이 시작되어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평야가 많은 하르키우와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투는
어느 쪽이 더 많은 기갑 부대를 동원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까지 노획한 T-72 B3 전차 100여 대와 치장 물자로 보관되었던 500여 대의 T-72 전차 등 600여 대의 T-72 계열 전차를 긴급히 정비해 예비군으로 동원된 세계 전차 예단과 영토방위군에 보급하며 대규모 기갑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전력은 이미 전선에 투입되어 이지움 인근 바르빈코페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남아있는 물량을 영혼까지 쥐어짜내 버리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결전이 이번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군이 원래 전쟁 전에 한 1000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1000대 정도의 전차 중에 주력은 T-72 100여 대, 그리고 T-80 계열 전차가 한 120대, 그리고 수적 주력으로 T-64 800여 대가 현역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비 치장물자로 아주 많은 전차가 있었는데 T-72가 한 500여 대, T-64가 1200여 대, 그리고 T-80이 한 300여 대 해서 한 2000대 가량의 전차가 치장물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치장물자로 하는 게 바로 꺼내와서 기름 넣으면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정비해서 다시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전쟁 전에 전쟁 이 징후가 임박을 했을 때 아마 작년 연말부터 이 치장물자에 대한 재생 작업을 길게 해왔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아마 박차를 가했을 겁니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사실은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을 것이고, 지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현재까지 전력을 보면 대부분 보병들이죠. 기갑들이 많이 출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은 기갑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전장이 될 것이고, 하르키우가 개전 첫날부터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이 하르키우에 이제는 가장 강력한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런 하르키우의 SNS 경보인데요. 뭐 하르키우시 전역에 지금 뭐 여기 폭탄 떨어졌다, 저기 폭탄 떨어졌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빨간색 폭탄 마크가 많이 떨어지죠. 이게 포격을 여기저기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인구 120만의 도시 하르키우 전역에 거의 전역에 지금 포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 전장은 하르키우, 그리고 이 하르키우를 거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회랑, 이지움 쪽, 그리고 이 이지움을 지나서 돈바스 지역, 여기가 이제 주 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위성 사진을 이 3D로 도식화한 이 상황을 보면 이거 뭐 전부 그 농지예요. 뭐 산림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완만한 구릉 지역에다가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릉 지역에 거의 대부분 이 바둑판 같은 농지입니다. 농지. 우리나라도 바둑판 같은 농지는 다 평평한 지역이죠. 여기 다 이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금 이렇게 평평한 평원 지역인데, 이런 평원 지역에서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기갑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네츠크의 북쪽 한참 올라가면 거기가 쿠르스크인데,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독일군이 소련군과 건곤 일척의 승부를 벌였고 독일군 졌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서 다시 21세기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갑전이야. 앞으로의 전쟁은 기갑전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의 과거 구소련제 T-72 전차 이런 거 끌어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겠다,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 게 기갑전이 이제 앞으로는 벌어질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이 기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꼭 승리하기 바라고, 이렇게 전차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T-62 전차 되살려라 라는 공문에서 T-62 지금 치장물자 되살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T-64하고 T-62는 차원이 다른 전차예요. T-62는 한마디로 2세대 전차, 여기는 3세대에 근접하는 전차. T-72 초창기형보다 T-64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T-62 같은 이런 뭐 지금 여기 거론되는 전차에 비하면 거의 뭐 쓰레기 같은 전차, 북한 전차, 이런 걸 지금 되살릴 정도로 러시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좀 이런 상태고요. 아무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향방,
여기서 결정될 것 같은데 정말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첨언하자면 이 하르키우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캡, 즉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수호이 27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러시아 안 가면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살아서 지금 이 내륙도 아니고 바로 국경 인근의 하르키우에서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을 정도니까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 사실 엉뚱하게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전투 공중 초계에 힘입어서 제공권 내주지 않고 그리고 기갑전 이겨버리기를 기대합니다. 원기옥 잔뜩 모아서 한번 이겨보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서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